집값을 결정하는 건 건설사들이 건설하는 집의 양이 아니라 네. 총량이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입니다. 네. 이게 줄었어요. 즉 공급이 줄면서 이루어진 가격은 저는 보불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가격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대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는 분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광둥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요즘 뭐 부동산 시장 난리라서 논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에 지방 유지들까지 호응을 해서 난리가 나는 항목이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좋다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양극화 수준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한국의 부동산 얘기하면서 양극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최근에 뭐 초양극화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양극화는요 계속된 현상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뭐 2023년, 24년 들어서 나온 문제가 아니고 네. 양극화는 지속됐다라는 걸 일단 전제하고 네. 일단 그 정도의 문제겠죠.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약간 정도가 심해지고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뭐 큰 초양극화까지 가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교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남의 이런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그럼 가격차가 얼마나 나느냐. 과거에서 평균으로 보면 10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10배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거하고 평균 가격하고. 근데 지금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갑자기 가격이 더 커지지 않았다. 근데 왜 체감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냐면 비싼 아파트가 오르니까 절대 가격이 오르는 게 금액이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10억짜리가 10% 오르면 1억이었는데 지금은 같이 10%가 오르더라도 10억짜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억짜리가 10% 오르면 3억이 오른단 말이죠. 이런 어떤 체감적인 지표가 조금 달라져 있을 뿐이지 격차가 더 확대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꼭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아파트를 살 사람들이 막 밀려들어서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예를 들어서 강남의 신축 아파트 그런 재건축의 대표 아파트들이 오르는 이유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뭐냐면 공급이 줄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집값 상승의 기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막 유지들이 돈 모아서 올려놓고 막 줄을 서갖고 내가 먼저 살게요, 내가 먼저 살게요. 이게 아니라고요. 파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근데 파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제가 보니까 어떤 자산도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니 다른 자산은 넘어가지 않고 부동산 자산에만 자기의 그 재산을 스탁하는, 그러니까 보관하는 보관 창고로 부동산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의 자산가들이. 근데 그거는 항상 했던 현상이에요. 그게 일시적인 변화는 아니고요. 근데 지금 일시적인 변화는 두 가지예요. 그게 중요한데. 왜냐면 더 파는 사람이 왜 없어졌냐면 첫 번째는 신축이 많아서요. 강남에. 신축이 많아서 특히 파는 사람이 없다? 예, 왜냐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 입주가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3개년 안에 팔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베일리는 그렇게 막 오른다고 하지만 한 건이 올려서 올리는 건데 파는 사람이 없어요. 팔 수가 없어. 양도세를 엄청 내야 되니까. 그거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 하락이 전망되더라도 당연히 세금이 절약되니까 갖고 있는 거죠. 이 원인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인과관계를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집값의 전망보다도 저는 왜 집값이 오르는지 원인 파악을 해야 전망이 정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고 파는 사람이 없었는데 첫 번째는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신축이 많아졌다. 대표적인 지구가 반포. 그러니까 반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재건축이 막 일어나면서 신축 아파트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관됐긴 했지만 지금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엄청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재건축 되고 그러니까 노후 아파트들이 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까처럼 전제한 것처럼 이게 뭐 영원히 동의되고 그래서 안 팔고 이런 현상은 그동안 계속되었던 건데 갑자기 지금 공급이 줄고 즉 매물이 감소하는 이유 이 두 가지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는요 변화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러면 신축 아파트를 투자로 갖고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투자로 갖고 있는 비율이 계속 갖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팔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시점이 돼서 예를 들어서 양도세가 감면되고 줄면은 팔게 되겠죠. 네. 그럼 당연히 공급이 증가하는 시기가 올 테고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금 재건축 규제 완화를 막 해주고 있지만 한계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두 다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뭔가 가격이 올랐을 때 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조건식을 사람들이 큰 변화 때문에 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막 집에 집중하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고 자산가들이 집을 갖고 있는 소유욕이 많아져서 이게 일종의 트렌드가 돼서 변하지 않는 현상이면 가격은 계속 오르겠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집값이 오르는 이 두 가지 원인은 변화될 조건이라고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향후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원인 파악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많은 분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동산 가격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대부분 보면은 이제 소득 기준으로 급여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뭐 50억 이상 되는 가격이 과연 한국에 어떤 직장을 가진 사람이 50억 이상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라는 개념으로 따지면 이건 말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쪽 시장의 논리를 따져 보니까 그게 아니고 네. 쉽게 얘기하면 30억 아파트 갖고 있던 사람이 40억에 팔아서 50억짜리 가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신축 또는 이제 조금 더 그 업그레이드 욕구 그거에 의해서 그 랠리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현재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고평가다, 과잉이다,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고평가다. 뭐 소득 대비해서 뭐 PIR이 전 PIR이 몇 배인지도 몰라요. 왜냐면 관심이 없거든요. 그걸로 한국의 집값이 비싸다. 네. 그래서 뭐 떨어져야 된다. 폭락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맞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 네. 그리고 그거는 뭐랄까 그냥 탁상공론에 불과한 거죠. 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비싸다 싸다는 조건은 자산시장에는 없어요. 선생님 사실 주식시장에 비싸고 싼 게 있습니까? 저도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지만 밸류에이션을 해요. 네. 그런데 제가요 충격적인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밸류에이션 비싸다고 해서 목표 주가 내렸는데 더 올라. 네. 그럼 거기 따라서 또 목표 주가 수정해. 네. 쫓아다녀. 아니면 이번엔 그럼 다르게 해야지. 그래서 주가 올라서 그럼 이번에 내가 질러야겠다. PER 막 20배 적용했더니 이제 또 빠져. 네네. 사실은 이 기준이라는 게 자산시장에서는 결국 가격을 형성하는 게 과연 절대 수준이 있느냐. 특히 투자 자산인 경우에. 네. 그래서 저는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인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의 가격 형성이 공급 감소 때문에 이루어진 현상이에요. 그러면 버블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은 2, 3년 내에 지금 서울에 착공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한 2, 3년 안에 엄청난 버블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공급 감소는 그 공급이 아닙니다. 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았어요. 이번 공급 감소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집값을 결정하는 건 건설사들이 건설하는 집의 양이 아니라 네. 총량이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입니다. 네. 이게 줄었어요. 즉 공급이 줄면서 이루어진 가격은 저는 버블이라고 보는 거죠. 사실 본질적으로 재화나 상품이나 자산 가격도 동일한 모습인데요. 예를 들어서 파는 사람이 없어서 올라간 주식 가격이나 자산 가격은 버블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팔아야죠. 사실은 이렇게 논리상 가면.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부동산은 저는 공급 감소 때문에 이루어진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뭐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요. 또 전제할 거는 제가 그동안 나와서도 계속 강조한 건데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얼마나 내놓느냐. 네네네. 그런데 그 물량이 건설에서 짓는 물량보다 훨씬 많은 거죠. 훨씬 많죠.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보유 물량이 월등히 많은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을 사러 시장에 가실 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가격은 유통 가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공급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유통 시장을 얘기를 하는데
상장 주식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통 가격은 막 오르고 있는데 네네. 쉽게 말해서 상장 주식이 많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네네. 오히려 예, 똑같아요. 왜냐면 주식 시장이 잘 되면 상장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똑같아요. 집값이 오르잖아요. 네. 그건 건설사들의 공급도 증가해요. 네네. 돈이 되니까.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계속 이 얘기를 해요. 가격이 떨어질 때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다. 근데 지금은 가격이 올랐는데 공급이 감소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의 가격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건설사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오른다고 생각하면 공급을 엄청 하겠죠. 그러겠죠. 근데 왜 공급을 안 할까요? 안 팔리니까. 그렇죠. 안 팔리니까.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묘한 거죠. 시장이 안 좋은데 가격이 올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이 대표님 말로는 보유자들이 보유를 꽉 쥐고 있으면서 시장에 안 내놓기 때문에 물량이 풍기가 돼가지고 가격이 오른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강화의 신축 아파트, 특별히 이제 반포의 신축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 문제로 인해서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량을 안 내놓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 파악을 그렇게 건설사를 다 파악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공급이 감소해서 안 오른 거기 때문에 네. 내가 공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수요가 증가해서 집값이 오르면 네. 쉽게 말해서 상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날 때만 이제 건설사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렇습니다. 건설사들은 수요가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데 야 가격이 오르니까 공급해. 그래서 지금 PF 다 물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집값이 왜 오르는지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왜 실물 매수자, 그러니까 수요는 왜 안 늘까요? 유효 수요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왜 안 늘까요? 소득이 안 느니까요. 소득이 안 느니까. 네. 네. 아니 지금 주식시장도 안 좋고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물가 오르고 있고 이런데 어떻게 소득이 증가합니까? 네네. 그래서 유일하게 해결책은 뭐냐면 대출이에요. 대출이 증가하지 않으면 네네. 수요는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인즉슨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동인과 요인은 대출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네. 그렇죠. 대출이 증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엔 증가하지 않으면 유효 수요가 증가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집값은 올라 있잖아요. 네.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없단 말이죠. 네네. 근데 대출을 해줘요. 네. 그럼 유효 수요 한계점이 올라갈 거 올라가서. 아닙니까? 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대출이 증가할 때만 수요가 증가하는 예. 그런 효과를 냅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올해도 30조인가요? 그리고 작년에 한 40조 특례보금자리론, 올해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 내년에도 한 50조 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리던데요. 네. 사실 증가하진 않고 똑같아요. 55조 원이. 그러니까 올해도 55조 원이 예산이 정책돼 있고, 네. 편성됐고, 네. 내년에도 55조 원인데, 일단 전제는 증가하지 않고, 일단 정책 대출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수요가 들어올 수는 있는데, 네. 이 수요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은 유효 수요의 한계가 낮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은 쉽게 말해서 용돈 받아서 살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그런데 부동산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1,000명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정책 대출을 예를 들어서 50조 원씩 계속 해줍니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정책 대출을 누구한테 해줄까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네. 그렇죠. 갚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한 10명이 해갔어요. 네. 다음에 정책 대출은 그거보다 신용도가 낮은. 해주죠. 네. 그러면 여기서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과정이 전제돼야 되냐면 신용도가 떨어진 사람한테 계속 대출이 나가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신용도가 떨어진 사람들은 어떤 우려를 갖게 될까요? 아니 내가 이걸 갚을 수 있을까? 그렇죠. 합리적인 사람인 경우. 네네. 그래서 정책 대출이요 50조지만 소진이 안 돼요. 점점 더. 그 점이 핵심이에요. 최근에. 예.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이나 뭐 진입돌 대출 같은 경우에 대출 한도 내에서 다 대출이 안 돼요.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연금이 50조 원을 산다 매년. 이거는 다 그게 유효 수요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정책 대출이 50조 원 된다고 그래도 이게 다 수요로 전환되지 않고 있어요. 왜? 한계가 있으니까. 대출을 사용자들이 대출을 갚을 자신이 없으면 못 빌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같이 신생아를 냈는데 이게 안타깝지만 신생아인데 지금 월세 살고 빌라에 사시는 신혼부부가 정책 대출을 3억, 4억 해준다고 해서 내 가진 자산이 2천만 원인데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1억과 2억 받는 사람 했다고요. 그게 올해 일어난 현상이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미 리그에 들어간 사람들끼리의 리그전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진입을 못하는 사람 말씀하신 대로 소득 상황이나 이런 것들, 재정 상황들을 봐서 네. 진입을 아예 못하고 네. 이미 게임에 들어간 사람들은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집값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게임이 그 리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너 리그예요, 이너 맞습니다. 리그. 그래서 갈아타기와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는데 이제 어제 한국 시리즈가 끝나기도 했지만 자 이제 파이널에서 둘만 남았어요. 네네네.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3위나 4위 팀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국 시리즈에. 그래서 끝났어, 게임은. 그래서 일단 1등과 2등이 싸우잖아요. 네네네. 기아와 삼성이 싸우는데. 네네네. 근데 우리는 지금 삼성 얘기만 하고 있다고요. 왜? 수요자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기아 얘기를 해야죠. 네네. 왜냐면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럼 어떤 상태인가? 아마 지금 집값이 오르면은 제가 보기에는 집값이 오르면 절대 집은 안 나온다고 봐요. 갖고 있으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생각.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야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잘라야 되겠다. 그래야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사람 심리는 그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전망에 따라서 달라져요. 현상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각동님 말씀처럼 집값이 오르면 물량이 감소하죠. 근데 집값이 오르더라도 전망이 안 좋은 매물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도 그럼 매물이 반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집값이 오를 거라면 매물이 감소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반대로도 작용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지표를 보는 게 매물의 양이에요. 네네. 이게 집값을 결정할 겁니다. 한국에. 지금 보니까는 굉장히 팽팽해요. 강세론자와 약세론자가 정말 팽팽하게 붙었어요. 네. 최근에. 네. 그러니까 그 22년도 폭락할 때부터 한 1년간은 약세론자의 세상이었고 올해 들어오니까 이제 강세론자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강세론자의 세상이 됐어요. 지금쯤 보니까 이제 팽팽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확실히 떨어져요. 아니다, 계속 간다. 붙었습니다, 제가. 이제 진검승부죠. 이제 어떻게. 이제 진짜가 가려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약세론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매 봐라. 미쳤다, 지금. 끝났다. 그리고. 그게 전형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힘든 거죠. 자영업자 봐라. 자영업자. 끝났다, 이거는. 대출 봐라. 안 된다.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입장이고, 강세론자 입장은 무슨 소리냐. 집이 없다. 그거 사고 싶은 사람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제 대구에 있는 아파트 팔아갖고 일로 오고,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 팔아서 일로 오고, 다 지방 유지들이 다 이제 서울 부동산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서울은 이제 국제도시다. 중국인들도 한국의 부동산을 산다. 중국 부동산에 비하면 아직도 굉장히 싸다. 그러니까 더 간다. 맞붙었어요, 지금. 제가 그거는 제 주장에 따르면 얘기 드렸잖아요. 한국 시리즈가 벌어졌는데, 7위인 한화를, 한화 보고, 한국 시리즈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가능합니까?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강세론자가. 강세론자.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건, 한화 이글스도 우승하고 싶죠. 그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 이글스는 불가능할 수 아니, 제가 하나 이글스 팬인데. 내년엔 가능하죠. 내년은 가능한데, 올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집값은 안 빠져. 그건 한화 이것을 보고 올해 우승할 수 있다고. 이미 끝났다고요, 게임은. 그래서 아까도 전제하셨잖아요. 지금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럼 이 얘기만 해야 된다. 그렇죠. 제가 볼 때. 그때는 사실, 이때 앞으로는 근데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매도 물량, 세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집값이 오르는데 지금요, 서울 아파트 매물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왔는데요? 지금 최대가 8만 9천호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9만 호 정도 가까이. 불과 한 달 전에는 7만 호대였거든요. 1만 호 이상이 증가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이제 다각도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단기적인 흐름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유효 수요, 즉 집을 살 수 있는 수요는 많지 않고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팔려고 하면 그럼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으로 왜 수요의 한계를 우리가 특히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냐면 수요가 지속되지 않잖아요. 왜냐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건 거래량이 줄어든 데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거든요.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그러면 왜 지금 집을 안 살까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너서클 애들끼리 팔아가지고 사는 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건 가능하죠. 예. 그런데도 한계가 있다.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언제까지 그게 지속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세론자들은 세금제도 바꿔주면 더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세금제도를 왜 바꿔줍니까? 안 바꾸나요? 네. 예를 들어 뭐 취득세를 좀 깎아준다거나 뭐 이 취득세 때문에 지금 뭐 그렇죠. 수요가 떨어진 거다. 그렇죠. 취득세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가 못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유효 수요가 못 들어오고 있는데 취득세를 그러면 바꿔줄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책을 예측하지 않아요. 네네네. 그냥 뭐랄까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취득세가 향후로 뭐 강화될 거나 아니면 뭐 없어질 거라 해서 여러분 집값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예측 가능합니까? 네네. 그래서 저의 예측은 정책이나 아니면 이런 예측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틀렸다. 그거는 이제 그때 결과 나오고 나서부터 분석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여쭤보자면, 물어보신다면, 취득세를 감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주택자한테. 지금. 네네. 그죠? 네.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집값이 폭락하면 그건 건드릴 수도 있어요. 가능하죠. 네.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집값이 하락하면 집을 사자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받친다. 정책뿐만 아니라 네. 집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집값은 떨어지면 사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집값이 떨어지면 안 사고, 오를 때만 사요. 얼마나 떨어져야 사야 되는 겁니까? 22년도에는 단기적으로 한 30%까지 빠졌잖아요. 네, 그때는 좋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가격의 절대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가격이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에 사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바닥이에요. 그때는 거래가 이제 뜨문뜨문해서 30% 그렇습니다. 떨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가격도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 구간에 집을 사죠. 그게 20%든 30%든 40%든 네. 그건 그 시장 상황에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정부의 경우는 약 30%를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집값 하락에. 왜냐하면 이제 은행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가격이 어느 정도 빠지면 지난번 둔촌 주공 때도 그랬습니다만 개입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하락을 방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과거에 보시면 그래도 수요가 증가하지 않아요. 정책을 완화하죠. 그때는 뭐냐면 제가 보는 집값 사는 시점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집값은 많이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다. 네. 향후로 오를 거라고 생각했을 때 사는 거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보통 거래량이 늘고 나서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래량이 시점이고 예를 들어서 집값이 빠져서 정책이 막 나오더라도 거래가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지표를 통해서 행동하시고 계획 세우시는 게 중요하지. 네. 미리 그걸 예측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2013, 14, 15년 구간은 사야 될 때가 아니고 15년 이후 구간에 사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과거 그렇죠.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집값이 막 떨어졌을 때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강남 아파트가 30% 이상씩 떨어지는데 그때는 사기가 쉽지 않았어요. 물량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때는 사고 싶어도 사실 못 사셨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다른 기간이 와요. 지금 뭐냐면 그렇게 떨어지는 게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도 증가하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거래량을 좀 잘 봐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집을 언제 사야 됩니까? 라는 조건은 몇 프로가 떨어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거래량이 증가할 때다. 그러니까 조건이 필요해요. 가격이 떨어진 후에 오르지 않는데 이상하게 거래량이 증가해요. 이때 이거 반드시 오거든요. 지금 그런 지역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는 집값이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네. 아파트, 동대구 아파트 깜짝 놀랐어요. 네. 아파트 성이에요. 도시 전체가.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지었더라고요. 이건 이 정도 줬으면 빠지겠네. 일단 눈으로 봐도. 빠지죠. 예. 네. 그럼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면 대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빠졌으니 네. 거래량이 늘면 다시 사야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더 빠지네 그러면. 네. 그런데 거래량이 지금 일단 3개월 동안 증가한 지역이 있어요. 세종시요. 세종시.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에서 이제 개념이 하나 들어오는 게 결국은 직장이네요. 직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직장이 얼마나 있냐, 뭐 인구 이런 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지표로 통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지금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다시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세종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다들 망했대요.
원래 주가 빠지면 망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는 망했다고 했는데 계속 망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네, 회사를 잘못 운영하면. 그렇죠. 그래서 많이 빠졌는 줄 알았는데,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사용 가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빠졌을 때 수요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지역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지역에서 평균 소득 수준하고 연계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부동산의 바닥권역 가격이라는 게. 전 거기까지 보지 않아요. 그럼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네. 그냥 거래량만 보는 거죠. 단순하게. 그러면 이게 살만한 사람들, 내 수준의 가격이 왔고, 그러면 살만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이 가격에서는 충분히 지지가 된다. 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 더 질문, 주식쟁이로서 질문. 네. 데드캣 바운스는 네. 없습니까? 없죠. 그쪽은 데드캣 바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추세를 봐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전 6개월 그래서 보고 있거든요. 6개월 동안 증가하면, 이제 다시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매물이 감소해요. 수요가 이제 집을 사가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다시 또 안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의 메커니즘은 주식 메커니즘하고 그 부분이 좀 다른데, 근데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6개월 정도의 거래량을 추세적으로 보고, 네. 그게 이제 6개월 정도 확인이 되면, 그때는 이제 진입해야 되는 게 사람들이 드디어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걸 보고, 겁먹었던 매도자들이 자기의 매도 물량을 그렇습니다. 다시 오를 걸 기대해서 집어넣는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더, 이제는 실제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시장에 계속 들어오면, 이제 그 가격대에서 네. 더 빠지긴 힘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하나의 샘플로 지금 세종시가 등장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세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세종시 여러분들 포탈에 쳐보시면 난리 났습니다. 망했다, 끝났다. 원래 주식은 망했다 할 때 사는 거죠. 이게 자산은. 그쵸. 자산은 원래 망했다 할 때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세종시 얘기하면요. 야, 너 세종시에 샀냐? 뭐 집값 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종시에 사놨나 보네? 아니요. 저 세종시 안 사놨어요. 저 시장을 보는 애널리스트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지표의 변화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너 세종시 가봐라. 지금 난리 났다. 세종시는 원래 난리 났어요. 얼마나 난리 났길래? 집값이 고점돼서 40% 빠졌어요. 40%? 네. 10억 하던 게 6억? 그렇습니다. 많이 빠졌네. 네. 그 다음에 가보시면은 각 상가들이 텅텅 비어있고. 그러니까 너 가봤냐? 지금 그건 원래 그랬어요. 네. 그렇죠. 네. 그건 현상이죠. 근데 그러니까 세종은 그나마 이제 배우 이제 공무원들이라든가 직장이 있으니 받쳐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펀더멘탈이잖아, 사실상. 네. 그게 잘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뭐냐면 그러면 이제 다시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이제 좋은 점이 부각돼요. 공무원들이 있다. 지금 세종시가요, 전국에서 연령대가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네네네. 그럼 그런 장점이 부각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출산율도 높고. 네, 출산율도 높고, 이제 세종시가 최고다. 그런 얘기도 또 나오기 시작해요. 그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쫓아다닐 거냐. 네. 아니면 지표를 보면서 시장의 변화를 미리 읽을 거냐. 네네. 이거죠. 네. 그 얘기만 돌아다니면 그냥 서울의 아파트 지금 사고 있는 겁니다. 네. 서울은 지금 랠리가 심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거래량이 이제 앞으로 늘겠네요, 서울은. 물량이 많아졌으니까. 아닌가요? 아니죠. 일단은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거래량이 줄죠. 물량만 많아진다. 그렇죠. 매도 물량만. 그래서 거래가 안 됩니다. 이제 하방 압력.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매물이 쌓이고 거래량은 줄죠. 이미 8월부터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기 시작했는데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7월에 8,800건이었는데 네네네. 8월에 이제 6,000건 정도로 줄었고요. 9월 가면 이제 3,000건으로 줄 거고 10월 가면 제가 볼 때 2,000건으로 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의 고가 거래는 톡톡 튀는 건 전혀 문제가 없겠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대중적 가격의 그 어떤 그 큰 흐름이라는 건 거래량이 두텁게 쌓이면서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지만 변수가 많네요, 부동산. 왜냐면 80억짜리가 한 건 딱 거래되면 나는 돈에 상관없이 저 집을 꼭 사고 싶어. 그쵸. 그럼 그게 이제 기록에 남는데 워낙 거래가 없으니 그게 가격을 되게 높여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난리 났다. 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쓸 이유는 없다.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신경 쓰겠지만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을 원하시고 뭐 부동산 투자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은 그런 집들에서 돈 벌 가능성도 좋고 그런 집들이 오른다고 해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공통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류적 흐름.
그 부동산의 거래 메인스트림. 그렇죠. 네. 아니, 주식시장에서 종합주가 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바이오 주식 오른다고 해서 나와서, 야, 시장 엄청 좋지 않냐? 나 돈 많이 벌었어. 하면 맞잖아요. 아니, 부동산은 그게 더 특별한 게 제가 이제 직접 그 거래 내역을 들은 게 있는데, 네. 어떤 뭐 자산이 이제 충분히 많아요. 네. 그래서 몇십억은 그분한테는 이제 뭐 느낌이 없어. 네. 어떤 집이 필이 박힌 거야. 네. 필이 빡 꽂혔어. 네. 한강 조망권이, 이 조망권을 내가 반드시 사야 되겠어. 네. 그 아파트를 아주 옛날에 10몇 억에 분양이 됐던 건데, 90억이 질렀단 말이죠. 네. 근데 이분은 20, 30억 더 주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 아파트 전체가 90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주식에서 거래 하나도 없이 한두 주 호가를 막 뭐 20% 30% 올리는 것 마냥 네. 그렇게 되는 현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주식 뭐 난리 났다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구별해서 보셔야 되고,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뭐 연예인이 어디 샀대더라. 아니, 저희가, 뭐 BTS 멤버나, 아니면 제니가 어디 샀다 그래서, 그거 뭐 한국 시장이 난리 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자극적으로 거기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자극적 반응을 만드는 게 부동산 카르텔들이. 그렇죠. 장사꾼들이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집값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이해관계가 없어요. 제 이해관계는 오직 하나예요. 시장을 제대로 맞히느냐. 네네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도 크게 뭐 변동이 없는데, 예를 들면 제가 중개를 거래하는 사람입니다. 네. 건설사 사람이에요. 전문가로 나왔어요. 이해관계가 명확하죠. 네네.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잘 돼야 내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가격이 어떻게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 전문가들이나 대부분 이 분야는 이해관계가 있다. 근데 저 이해관계는 오직 하나입니다. 아니, 제가 집값 빠져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하나, 저는 정확히 시장을 맞췄을 때 오는 베네핏이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은 너 집값 빠져서 너 돈 벌어. 아, 어떻게 집값, 숏이 없잖아요. 강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숏이 없죠. 네. 제가 어떻게 집값 빠지면서 제가 돈을 어떻게 법니까? 그래서 가끔 주변에서 야, 그냥 오른다고 해. 그래야 돈 벌어. 그래야 상담도 하고. 오른다고 해야 살려는 사람들이 오고. 자극적으로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전 근데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나 언론이 많지 않다. 네.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했고,